예, 자, 93페이지를 펴보세요. 국문학 역사 93페이지입니다. 전 여기에서는 이제 정지상의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정지상의 시에는 서경, 아까 말했죠. 평양을 말해, 서경은. 그래서 이 평양에 대한 자부심과 평양에 사는 사람들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오고 있고요. 거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서경별곡이라고 나오죠. 이 서경별곡은 고려 가요입니다. 서경별곡.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고려 가요. 이걸 이제 소각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각가사라는 것은 뭐냐면 속세 음악이란 뜻이에요. 속세 음악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했다는 건데, 이 서경별곡에서도 이제 서경의 정서를 노래하는데 이별, 그러니까 이 대동강이 있는 평양이 대동강 있지 않습니까? 이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남녀가 헤어지는 그런 이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지상이 읊은 이별의 노래가 천년을 두고 그 이상 가는 것이 없다고 평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은 송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송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이 보낼 송자에 사람 인자죠. 이걸 송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송인이라는 그 시에 보면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 1학년 때 공부하셨는데, 우헐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년년 첨록파, 이런 시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우월장제, 비가 갠 긴 강둑에 풀 색깔이 푸르다. 그러니까 풀잎이 막 그 비가 오고 나면 막 푸르죠. 그런데 송군남포죠. 남포에 임을 보내니 동비가죠.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 슬픈 노래가 북받친다. 대동강수, 대동강 물은 하시진, 언제 다 마를 것인가. 별루년년,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첨록파,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이게 별루년년 첨록파잖아요. 이게 이제 송인이라고 하는 그 심정. 그러니까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해마다 이 대동강에서 남녀가 이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대동강의 물은 마를 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그게 이제 그 서경별곡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별의 이야기 이런 걸 해놓은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93페이지에서 나오는 서경별곡은 고려 가요다. 그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서경은 대동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서경별곡과 관련된 송인이라는 작품이 여러분 이제 생활한문에서도 공부를 하셨죠. 우월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년년 첨록파 이런 거 있죠. 부작엔 강둑에 풀잎이 이들이들, 남포에 임보내니 슬픈 노래 복받치네. 대동강 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그러니까 이 대동강에 이렇게 푸른 물결에다가 이별의 눈물을 이렇게 흘리니까 대동강은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뻥이지만 상당히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런 이별의 눈물이 눈물바다를 이루니까 대동강은 절대 안 마른다. 이런 식으로. 과장법이 그렇죠. 심하죠. 그렇죠. 네. 이제 향대 과장법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과장법 중에서 또 지나치게 과장법을 향대라고 하거든요. 큰 쪽으로 간다 해서 이 향소 과장법도 있고 향대 과장법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애인이 떠난 건가요? 벗이 떠난 건가요? 여기서는 남녀예요. 여기서는 벗이 남녀, 아니고 남녀예요, 남녀. 남녀죠? 예, 네. 그렇죠. 이별의 눈물. 그게 왜냐면 그 전에 한번 좀 예,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동강 자체가 이 남녀의 이별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배우시겠지만 서경별곡에도 보면 이제 남녀 이야기거든요.
남녀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될 수 있고 애인도 될 수 있는데 이 대동강을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이 남편이 요즘 말하면 남봉꾼이에요. 바람둥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이 예. 사공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보내니까 왜 우리 남편이 바람둥인데 너는 그러니까 남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냈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여자네요, 여자. 그렇죠. 여자가 이제, 예, 그죠. 시적 화자가 여자죠. 그래서 예, 그쪽에 있으면 뭐 하여튼 그건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이야기 때 해드리겠지만 예, 예. 아니, 이런 이제 식으로 듣긴 들었는데, 제가 좀 헷갈린 부분이 예, 있어가지고, 잘 당시에. 예, 체크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남녀의 하여튼 이별의 장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배우신 게 막 나오니까 재밌잖아요. 그것도 아, 예, 이제 예. 하다 보면 조금씩 막 배우신 게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그 1학년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막 쌓여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작품 속에 저번에 추야 우증도 제가 이야기했었고 그게 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김부식의 시대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자세히 볼 건 없고요. 이 김부식은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정지상보다는 좀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부식이 똑똑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삼국사기를 예. 지었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혼자 진 건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한샘 국어 이러면 한샘 이름으로 이제 막 찍어요. 그러면 그냥 이름만 쏜단 말이에요. 한샘이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쓰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김부식도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책을 다 저술한 건 아니고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정약용이 뭐 500권의 책을 저술했다? 정약용이 혼자 쓴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혼자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냥 거기 앞에 이제 일종의 서문 정도 이렇게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나이로 보면 뭐, 한 그렇죠. 며칠에 한 권씩 썼어야 되잖아요. 500 그러니까 몇 권 썼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몰랐잖아요. 야, 예, 이분 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그 했는데 호롱불 밑에서 그렇게 쓰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이제 하여튼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그런 걸 알게 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김부식이 여기서는 막 길게 써놨는데 다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94쪽을 보면 세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김부식은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김부식은 그러니까 김부식의 시는요. 그 뭡니까 정지상의 시에 비하면 훨씬 떨어져요. 이해 가십니까? 왜 예. 정지상의 시들은 이렇게 시들을 막 읽어보면 묘사가 기가 막혀요. 뭐 이 서경별곡 그 아니 저기 그 정지상의 이제 이런 대동강. 대동강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예, 이 예. 묘사가 기가 막힌데 김부식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발한 표현을 할 능력이 있었던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역사 쪽으로 이제 삼국사기를 관련을 썼다. 그리고 근데 이제 삼국사기에 명패를 할 것이 있지만 자기 창작은 아니고 유산을 다듬은 결과고 시를 보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착상.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고사를 삽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뭡니까 그 김부식은 정지상만큼은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이건 알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고려 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 자, 일단 고려 후기는요. 자, 이제 팍팍팍 진도를 좀 나가야 돼요. 이게 고려 후기는 보세요. 제가 이제 1월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요만큼이에요. 지금 원래 지금 한 2월쯤에 이게 할까 이제 생각했는데 보세요. 이게 장난이. 하여튼 고려 후기는 자 필기 좀 해주세요. 무신날 95쪽 몽골란이 몽골란. 몽골안이라는 거죠. 몽골란. 자 필기 좀 해주세요. 문학 담당층의 변화. 담당층의 변화. 여러분 이거 공부하시면 한국사도 같이 하는 거니까 일타 쌍피예요. 같이 보세요. 원문 세족과 신흥 사대부. 신흥 사대부라고도 하고요. 신진 사대부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비평의식의 성장. 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좀 필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고려 후기.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버링을 할까요? 무신난과 몽골란. 두 번째는 문학 담당층의 변화. 세 번째는 비평의식의 성장. 이 세 가지가 이제 고려 후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5페이지에 보면 이제 무신난이 일어났다. 이건 뭐 여러분 맨날 배우셨잖아요. 무신들이 이제 난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이제 그 기간 동안 문인들은 이제 그 문학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 무신난이 일어난 다음에도 문학 활동은 계속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 그래서 문인들이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유명한 오세제는 몰라도 돼요. 임춘, 이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그 문학에 탐닉한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이규보, 대단하죠. 이규보 같은 사람도. 이규보는 이제 동명왕편 이런 거 쓴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하소사시 동명왕편을 쓴 사람이에요. 이규보가. 근데 정중부를 비롯한 마지막들 집권자들 실패를 시정하고 최충원 넘겨보세요. 그 후계자들은 서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문신을 등용했어요. 서방이라는 그 기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글서자니까 문신을 등용한다는 거죠. 문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을 등용을 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포악 정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신 정권들은 이 사람들이 문학을 일으킬 수는 없죠.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의 96페이지 보면 담당자들이 이 사람들 무인들이잖아요. 무인들이기 때문에 문학을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학은 그 당시에 그 활동하던 문신들이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여튼 이게 지금 말들이 복잡해서 제가 좀 정리하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있었는데 96쪽의 한 네 번째 단락에 볼게요. 무신난으로 기존의 지배체제가 흔들렸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반란도 막 농민들이 일으켰는데 넷째 줄에 보면 무신 정권은 강압적으로 반란을 다스렸지만 자, 그 다음에 밑줄 써요. 김극기나 이규보 이후의 시대 문인들은 자기네와 가까운 관계를 가진 하층의 동양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학을 혁신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경험을 얻었다. 자, 여기서 김극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김극기는 농민시를 쓴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농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양반이지만 그 농민들에 대한 시를 쓴 사람이 김극기다. 이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농촌의 문제, 농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다룬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흥사대부가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 단락. 그래서 이제 실무 기술에도 능가했다. 그러니까 고려 때는 신흥사대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조선이 이제 개국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관직에 진출을 했다 뭐 이런 정도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7쪽.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무신 정권이 좀 오래 갔죠. 그래서 그 1231년에 이제 몽골의 침략이 이제 이어졌다는 것이 나와요. 몽골의 침략. 여러분 뭐 그 옛날에 국사 시간에 삼별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삼별초. 강화도, 진도, 제주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그 활동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힘들게 그 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겠죠, 당연히. 고려 후기에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문학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뭐 생각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7.1.2 김극기 노선과 중림고해. 자, 여기서는 이제 중림고해라는 말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좀 한자로 제가 써드릴게요. 중림고해라는 건 좀 한자로 써야 돼요. 중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림은 요즘 말로 하면 담양의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담양 가면 중록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대나무 숲에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게 직역인데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풀어드리면 산수를 찾아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즐기면서 고결한 문학을 표방하는 선비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중림고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 중림고해 이런 용어를 또 알아두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국문학을 하시면 이런 중림고해 이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어디 이야기할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철 이런 사람들이 그 가사를 지었는데 다 담양에서 지은 게 많아요. 담양.
담양에 가면 참 이게 막 글 같은 게 좀 써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은 관광객들이 코로나 시대도 가지만 옛날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 숲 있는 데서 딱 앉아갖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거기서 시를 쓰는 거예요. 또 가사를 짓고. 참 멋있게 살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송강가사. 예, 그렇죠. 송강가사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겨보세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김극기가 나와요. 거기 그 98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김극기 나올 거예요. 벼슬에서 서울에 외국으로 사신 갔는데 농촌을 찾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지은 작품이 숙향촌이라고 썼어요. 숙향촌 거기 있죠. 이 숙자가 뭐냐면 잠잘 숙자예요. 거기 숙향촌의 숙자 이게 한자 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잠잔다는 거예요. 잠잘 수. 향은 향기향자. 촌은 뭐 촌이겠죠. 빌리지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이 향기에 취해서 잠자는 마을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목부터가 참 재밌죠. 그래서 구름 낀 길을 4~5리쯤 걷다가 푸른 산부리를 내려가서 까마귀며 솔개며 놀라 날아가는 데서 비로소 뽕나무 섬마을이 보인다. 그러니까 상당히 묘사를 잘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농민의 처지를 이야기했다. 아까 농민시라는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그래서 무신난이 일어나자 문벌귀족이 타격을 받았다. 사회적 특권을 잃었어요. 살아가기 막막해요. 실패에 대한 보상을 세속 외면을 자처하는 데서 찾는 사람 7이 산수나 즐기면서 고결한 문학을 표방. 중국의 중림칠연을 본뜬 중림고회를 연다. 이해 가세요? 대나무 숲에 있는 7명의 어진 사람이에요. 칠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스무리하게 중림고회라고 썼다는 거. 아시겠죠? 높은 사람이 모여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신들 중에 이제 그 밑에 마지막 줄에 오세자는 몰라도 돼요. 임춘, 이인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뭘 썼냐? 이것도 앞에서 제가 좀 하지 않았나? 가전체를 써요. 가전체. 가전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인화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을게요. 공방전. 공방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방이 뭐냐면 이 공이 동그라미예요. 방이 네모예요. 자,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있으면 무슨 모양입니까? 엽전이죠. 옛날 엽전 이렇게 생겼잖아요. 상평통부 이러면. 그러니까 결국 돈을 의인화한 거예요. 돈을 의인화. 돈을 뭐라고 하냐면 공방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술 같은 경우 의인화는 이런 거죠. 그래서 국순전, 뭐 국선생전. 기중치로 쟁농.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규중치료 쟁농. 근데 이제 규중치료 쟁농기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은 규중치료 쟁농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냥 이제 뭐 골무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네. 저쩌고 그 인화인데 여기에서는 이 공방이라는 아예 이게 이제 공방이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약간의 차이점. 그 규중치료 쟁농기도 잘 말씀하셨는데 약간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가전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기의 형태인데 하여튼 이제 그런 그런 거죠. 걸 의인화시킨. 그렇죠. 의인화시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의인화는 시켰는데 애초에 얘네들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 아예. 여기는 아예 사람. 이해 가시죠? 공방이란 사람. 그다음에 뭐 이해 가시죠? 하여튼 그런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좀 더 배우실 거예요. 그런 그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게 이제 가전체다. 이 가전체가 발달해. 언제? 무신정권 이 무렵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연 속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이럴 때면 막 절필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절필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약간의 이제 문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탄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무신 정권들이. 자, 99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최씨 정권 이규보 등장합니다. 한림별곡이야. 이거 엄청 중요한 작품이 등장합니다. 이 한림별곡은 한림제유가 쓴 작품이에요. 한림제유. 한림의 여러 유학자들. 제유라는 게 여러 유학자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 한림 제유는요 이런 거예요. 막 근회장부터 시작해 근회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책 이야기도 나오고요. 과거의 풍경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한림 별곡은 뭐냐? 자, 이렇게 써주세요. 양반들의 풍류를 이야기해요. 양반들의 풍류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한림 별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과거 시험을 봐요. 과거 양반들이. 과거 시험을 보면 시험장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시제를 너무 이렇게 잘 써. 이런 광경 얼마나 멋있냐. 예를 들어서 또 나는 이 사람 책, 이 사람 책, 이 사람 책, 이 사람 책 다 있다. 너 이런 책 많이 모아놨어? 너 이런 책 많이 모아봤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주로 그 할림벨곡의 작품들은 잘난치 않은 이야기예요. 양반들이. 잘난치 않은 이야기. 경기체가 뭐 그런 거 그렇죠. 보네. 경기체가죠. 맞아요. 그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네. 위 경기 많이 잘하시네요. 어떠하니 있고 나 나오잖아요. 옛날 고등학교 때 예, 조금 그렇죠. 예,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 경기라는 게 이제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이게 경기가 어떠하냐. 그렇죠. 이 네. 경기체가인데 경기 하여가라고도 하죠. 경기 하여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근회장이 나와요. 이제 추천장이 나오도 하는데 근회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근회를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저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동성애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혀곳이라 밀곳이라 정소녀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를 남녀가 보통 타잖아요. 근데 이 추천사의 장은 이게 대학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자세히. 근데 이 두 사람이 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그네를 탔는데 이 그네를 탄 사람이 이게 동성애 남자들이었대요. 이건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고려 때 남자 기생이 제가 듣기로 뭐 10,000명이었다든가 10만 명이었다 엄청 많았대요. 그 당시에. 예. 이건 거의 대학원에서 지금 배운 거니까. 하여튼 그 어쨌거나 이제 양반들 이런 풍류들, 사극에서도 남자 기생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예. 풍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우지간 이제 좀 옆으로 샜는데 다시 이제 99쪽을 가볼게요. 그러니까 할림벨곡이 그런 이야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니까 여기 보면 볼까요? 할림벨곡 제1장의 문인들의 이름 각자의 장기 그러니까 열거되어 있고요. 최충원은 정권이 안정되자 문인들을 등용했다 이런 말 나오죠. 할림벨곡. 하여튼 할림벨곡 보면 막 길게 써놨는데 양반들이 잘난치 않은 이야기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할림벨곡이 뭐 그 정도만 알면 돼. 이게 지금 이 책을 보면 너무 이 책은 좀 뭐랄까 핵심적인 걸 좀 이렇게 좀 써놓아지면 좋은데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그냥은 공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심적인 이야기만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줄, 100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이규보 나왔죠? 자, 아버지 대에도 벼슬을 했다고 하지만 지방에 기반을 둔 향리. 자, 이게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자, 요거를 좀 설명해야 돼요. 향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국사에도 공부 도움 됩니다. 자, 써놓으세요. 향리는요, 여러분, 고려 때 향리와 조선 때 향리가 직책이 달라요. 자, 고려 때 향리는 뭐랄까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사또라고 하잖아요. 사또. 그러니까 현감 정도. 현감이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도지사는 아니고 시장 정도 뭐 이런 벼슬 하는 사람이에요. 도지사일 수도 있고 이런 정도가 고려 때고 이 조선 때는 중인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이방 공방 형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국, 이런 사람이 향리예요. 조선 때는. 그러니까 이 직책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달라요, 향리의 그 직책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향리라고 이 사람들은 중인 뭐 이런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현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단치 않은 가문 출신이었고 무신난이 일어나서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진출할 수 있었던 세력에 속해서 신흥 사대부의 선구자다. 맞죠? 뭐 그런 이야기 써는 겁니다. 자, 이규보는 그 밑에 단락을 보세요. 그래서 벼슬을 하는 걸 주저할 여유가 없었다.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벼슬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규보는. 자, 그 다음 단락이 문조물은 여러분이 글과 생각에서 배운 이야기예요. 글과 생각이라는 아마 과목을 배우셨을 예, 텐데 거기에 문조물 나오죠. 조물주에게 물어본다. 예. 조물주하고 문답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만들고 지배하는 조물주가 있을 수 없다. 물 자생자화. 그러니까 사물이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변한다. 이게 물 자생자화 아닙니까? 그 물 자생자화가
그 설명 나오잖아요. 조물주가 스스로 조물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조물주가 담당한다는 것이 이제 물 자체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규보의 동국 이상 국집에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동명왕편이 있어요. 동명왕편. 거기 동국 이상 국집이라고 밑줄 치놓고요. 동명왕편을 이제 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사시라고 볼 수 있어요. 최초의. 그러니까 물론 현대 서사시는 이제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지만 최초의 서사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규보의 이제 문학은 상당히 이제 이규보의 문학은 뭐 상당히 다양한 거다. 자, 101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한 5줄 정도, 네 번째 줄로 내려가 볼까요? 고구려 건국수의 영웅적인 행적을 노래한 동명왕편 나오죠? 동명왕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인노 101쪽 파한집. 자, 파한집이라는 것은 한가로움을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파한집이라고 나오죠. 7.2에. 호가 파한 집, 파한 예, 아니? 네. 예, 뭐라고요? 호가 파한 아니냐고, 이교부. 아니, 이인로. 아예, 그러니까 파한, 그러니까 그 파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 파한의 의미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가로움을 깨트리는 책이다. 그러니까 심심풀이, 우리 그 뭡니까, 기차 타면 뭐 오징어, 땅콩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심심하니까. 그런 의미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파한이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한집인데, 이 파한집을 이제 보완한 책이 뭔지 아시죠? 그게 보완집이에요, 보완집. 그러니까 파한집을 보완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쓴 체자의 보완집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파한집이나 보완집은 요즘 말로 써놓으세요. 심심할 때 읽는 책. 이런 것이 파한집, 보완집이에요. 우리도 그 은행에 가면 막 딱딱한 책 안 놓잖아요. 그 뭐 좀 심심할 때 읽게 막 뭐 여성 뭐 뭐죠? 주간이라든가 뭐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 그냥 쭉쭉 넘기면서 재미를 얻는 책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파한집. 근데 이제 파한집도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파한집을 이제 비평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본격적인 비평서다라고 해요. 최초의 본격적인 비평서. 그러니까 이제 시를 짓는 일화에다가 플러스 시평을 곁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따름 작가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학론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책인데 상당히 재밌게 써져 있어요. 파한집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인노는 그 102쪽입니다. 102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 고인을 본뜨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인이 이르지 못한 신의. 자, 신의가 중요한데 신의가 뭐냐면요. 새로운 뜻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뜻. 새로울 신자의 뜻자거든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차선책을 택해 용사를 정리하기. 자, 용사란 말이 또 좀 어려운 말인데 두 번째 용사라고 있어요. 용사는 뭐냐면 이렇게 한자로 써졌죠. 용사. 이게 뭔지 아세요? 전고예요, 전고. 자, 전고라는 건 뭐냐면 유명한 고사를 시에 인용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전고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초원의 추야오 중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추풍 유고우마니 가을바람에 오죽에로 있나니 새로 소짐이라. 새로 소지음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고사가 뭐죠? 백아와 종자기. 맞죠? 자, 백아가 검은골 연주하면 종자기가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great 이렇게. excell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자기가 죽어요. die. 자, 그러니까 백아가 검은고추를 끊어요. 배가 절연이죠. 배가 검은고추를 끊었다는 거예요. 내 노래 알아준 사람 없는데 연주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세상에 소리를 아는 사람이 적다가 아니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다. 자, 어디에서 나왔어요?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에서 나왔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전고.
전고. 전고를 또 뭐라고 한다? 용사. 용사. 저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고나 용사는 새로운 뜻은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고 오는 거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뜻을 이제 창출하는 것을 이제 좀 목표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진 않았다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걸 이인노는 좋아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단락에 이규보 나왔죠.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폈다. 남의 시를 듣고 들고 거기 따른 일화를 소개하면서 생각을 은근히 나타내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문학이 무엇이고 어떤 구실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규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쪽에 뭐 이게 뭐 엄청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요. 세 번째 단락. 거기 보면 누구나 시를 지어서 고인이 이루지 못한 새로운 뜻을 창출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용사를 이제 인노와 이규보가 견해차가 없었는데 인노는 용사의 기법을 차선책으로 삼아야 마땅하고 용사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규보는 신어를 사용해야 신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사의 기법을 차선책, 두 번째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이인노고 이규보는 새로운 말인 신어를 사용해야지 신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규보는 용사보다는 어떤 새로운 말, 과거에 쓰지 않았던 말 이런 것을 좀 중시했다면 이인노는 이제 그런 말도 있지만 약간 용사, 고전에서 빌려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중시했다. 더 중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비판은 그 이규보 문학의 특징이다. 거기다 빛을 좀 켜놓으세요. 103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사회 비판 나오죠. 이게 이제 이규보 문학의 특징이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의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락에 이규보가 문학의 독창성을 주장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문학을 하자고 한 지론은 민족의식의 고향과 연결된다. 자, 이 고향은 좀 한자로 쓸게요. 고향. 높을 고에 떨칠 양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한자니까 좀 써놓으세요. 고향이란 말은 높이 떨친다. 그래서 이제 동명왕편을 지으면서 천하로 하여금 우리가 원래 성인의 고장임을 알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놨죠. 하여튼 높이 떨치는 걸 고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까 설명했죠. 마지막 단락. 치자의 보완집은 파한집을 보완한다. 인노의 파한집, 치자의 보완집이죠.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4쪽으로 넘어가면 104쪽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여튼 작품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크게 중요하지 않고 105쪽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에 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의 한문학이라고 시작되는 거 있을 거예요. 105쪽.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자, 105쪽을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한문학이 이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례를 넘어 문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본보기가 이규보, 김시습, 박지원. 여기다 밑줄 치세요. 이규보, 김시습, 박지원. 이 세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규보는 고려 때 사람이죠. 그 다음에 김시습과 박지원은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람.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서는 세 명을 골라라 이렇게 돼. 그런데 자, 여기서 좀 써놓을게요. 김시습, 허균, 그다음에 이제 김만중, 그다음에 연암 박지원. 자, 이런 사람은 조선시대예요. 소설 4인방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시대 소설가 중에 네 사람만 뽑아라 하면 네 사람이에요. 김시습, 허균, 김만중, 박지원. 자, 이 사람을 소설 4인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또 이재현이 나오죠.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재현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외교에도 능하고 뭐 이런 그 사람이 이재현이 있어요.
이지연은 이제 여공패설이 있는데 뒷장을 넘겨보세요. 106쪽으로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좀 보죠. 거기 보면 이제 시를 다루는 내용이 많은 점에서 여공패설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공패설이랄 때 여공이 뭐냐면요. 저도 여공이 뭔지는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이게 상술이 도토리 같은 거 있죠. 상술이 따는 늙은이란 뜻이에요. 모르셨죠? 여공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상술이 나무 따는 늙은이. 그러니까 나중에 늙어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도토리 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이 여공패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지연은 그 뭡니까 중국에서 원나라에서도 오래 머물렀어. 이 사람은 중국어에도 능통해가지고요. 전문이 풍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문학은 그 밑에 단락 보세요. 중국의 것과 같고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양면이 소중하다. 용사나 계속 이야기했죠. 전고. 그래서 중국에서 마련한 전범을 잇고자 한 이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뜻을 신호로 한 이규보의 노선에 선 것도 아니다. 하나를 택하지 않고 두 개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새로운 뜻, 어떨 때는 전고. 이런 것을 이제 마음대로 가지고 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고도 중요하고 새로운 뜻도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불교 문학의 새로운 경지라고 해서요. 107쪽으로 가보면 107쪽에 불교 문학의 새로운 경지가 나오는데 이건 좀 필기를 조금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진울과 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불교에서 자, 이 진울은 이론이 아닌 실천에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했다. 제시했죠. 도노 점수에 융하다. 이걸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노라는 것은요.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점수는 점점 닦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게 도노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어떤 생각을 깨달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깨달은 걸 토대로 해서 점점 어떤 참선을 하거나 닦아간다. 이런 것을 이제 도노 점수라고 좀 어려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심이라는 사람은 진울, 이 지금 위에 진울이죠. 진울의 사상과 문학을 계승한다. 사상과 문학 계승. 그리고 가전체라고 했잖아요. 가전을 불교 문학으로 만듦. 이 정도로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울과 해심의 차이점이다. 가전을 이렇게 만들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책을 좀 보겠습니다. 107쪽.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전기에 이런 그 교종이나 그 교종 아까 설명드렸고요. 화암종, 천태종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종의 명맥이 이제 신락 같았다. 조금 밑에 지방의 변두리 사찰로 밀려난 처지, 사상의 발전도 이루지 못했고 무신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가 만들어지면 전기는 주로 이제 교종이 힘을 발휘했고요. 후기 쪽으로 가면서 선종이 힘을 좀 더 발휘합니다.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민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에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종 쪽으로 가는데 후기로 가면 이제 민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하여튼 그 진울이 이제 밑에 나오죠. 두 번째 달라. 수선살 창설하고 불교 혁신을 일으켰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존의 귀족 불교를 비판하고 선종을 내세워서 새로운 불교를 좀 더 일으키고자 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달락 진울은 선문 구산의 전통을 이어서 선종을 재응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까지 포괄하려고 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달락 선종은 말이나 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불림 문자. 자, 이게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불림 문자라는 것이 그 밑에 있는데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뭐 교회 별전, 염화 써보세요. 염화, 시중, 염화 미소, 이건 불림 문자. 같은 말이 심심상인. 다 같은 말이 지금 시간이 없어 제가 한자로는 못 쓰겠고 우리말로 이게 썼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 말이나 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기를 잡으면 어망을 버려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득어망전 뭐 이렇게 장자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말이나 글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선종이에요. 선종은 막 경전을 막 열심히 읽는 것보다 내가 깨닫고 나서 느끼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선을 좀 더 강조했고 마지막 줄 선승 선조의 고승이 한 말 어록이에요. 어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록이 요즘 무슨 누구 연예인의 어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선승들의 말을 어록이라고 하고요. 선시는 선승들의 시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는 산 물은 물 이런 게 다 어록이에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사는 산 물은 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청원 선사의 말입니다. 중국에 이게 뭐 성철 스님의 이야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청원 선사가 사는 산 물은 물인데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뭐냐면 원래 사는 산물, 그다음에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그다음에 산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국문학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딱 볼 때는 검은 건 책이고 글씨고 흰 것은 종이고 이게 이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검은 것은 글씨인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흰 게 종이가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보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인데 처음에 내가 가졌던 생각보다 좀 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